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회 등록단체인 싱크탱크인 플라자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현재 아주대 미종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흥규입니다.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의 활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 전문가 그리고 여러 관심이 있는 대중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세계적인 석학이고 우리 한국 최고의 국제정치 학자이신 하용출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하용출 교수님은 지금 워싱턴 대학의 잭슨 스쿨의 한국학센터 소장으로 계신데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주 대작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후발 산업화와 전통, 사회 변화라는 책을 쓰셔서 잠시 방한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선에서 신가족주의가 낳은 조국 사태, 정당 파산이 불러온 이재명 한동훈 현상이라는 인터뷰를 하셔서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곧 돌아가셔야 되는데 미국으로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귀한 분이라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셨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참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분은 행정고시를 합격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상공부에서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학자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서울대 교수가 되셔서 활동하시다가 그 안정된 길을 버리시고 다시 호련히 미국으로 또 한국학을 하시겠다고 미국 워싱턴 대학으로 가신, 그래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두 번의 결단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후학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고 나이 70이 넘으셔서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SSCI 글을 내시고 또 책을 내시고 이번에는 신가족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셔서 사실 저희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히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용출 교수님 밑에는 아주 탁월한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 서울대 신범식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정치학과 학부죠. 정치외교학과. 네, 거기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세아 연구소 소장님도 역임하시고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계시는, 아마 한국에서 러시아와 유라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쪽 부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지금 진행하고 계셔서 가장 한국 이 업계를 이끌고 가실 그런 귀한 분을 사실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하용출 교수님께 좀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물론 본인의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는 새로운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한국의 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후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이룩한 아주 독특한 문명사적인 업적,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을 반영한 국내 정치의 구조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 의식, 문제 제기, 우리가 신가족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 기반해서 또 대외 정책의 문제점까지 이렇게 확장하고 계시는 대단히 독특한 발상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과연 어떠한 사회로 변했는가 하는 것이 기본 주제인데요. 그것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후의 한국 사회 모습이 제대로 정리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커다란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됐는데 그런 데 따라서 사회는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식으로 근대화된 그런 사회가 됐느냐, 주된 좀 연구의 초점인데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 사회는 오히려 급격한 산업화를 위해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강화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독특한 한국의 독특한 측면이 아니냐. 그에 비하면은
그동안의 한국 사회과학에서 주로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서구 이론을 계속 들여다가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의 본질이 들어가지 않았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정치 또는 외교정책, 전략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같은데요. 우선 국내의 국제정치 연구의 동향 또는 외교 전략 방안에 대한 토론 등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내적인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우리의 독특한 국제정치적인 시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내와 연계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나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가족주의란 개념이 저희에게는 확 와닿았는데요. 서구의 문명과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제 서구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이 더 강화됐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요약한 것이 신가족주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갖는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갖는 함의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구의 사회학 주로 마크스 이론이라든가 또 미국의 보수적인 그런 기능주의 이론을 많이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보편적인 어떤 그런 함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이론이 국내에 들어와도 한 70~80%는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 사회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20~30%의 아주 독특한 한국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기초한 한국사 이해와 거기에 기초한 정책이나 전략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 후발산업 국가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후발산업화의 특징이라는 것이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할 때 과연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갖는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후발 국가에서 빨리 경제 개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통에 의존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적인 또는 후발 국가들의 특징인데요. 전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그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관리층에서 노동자들과 대화한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전통적인 요소가 더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하려면 할수록. 그래서 익숙한 전통의 가치와 제도가 오히려 후발 산업화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데서 불가피한 요소가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통이 어떤 식으로 도입이 돼서 어떤 사회를 가져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는 학연, 혈연, 지연이 오히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서구의 어떤 이론이 존재하고 있는 산업화가 일어나면 근대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것과는 우리 현실이 상당히 멀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란의 핵심은 누가 봐도 초근대적인 경제 구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사회 구조는 오히려 초근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이거를 좀 밝히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단순히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최근의 현상들, 조국 사태부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여야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게 보다 훨씬 구조적인 측면,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나름의 어떤 내재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그런 문제점, 병폐 이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글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내재화된 서구 개인주의와는 우리가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결과로서 사실 사육주의가 훨씬 더 이제 보편화된 그런 형태의 현재 한국 정치 체제 그리고 이것에 아마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외 정책의 어떤 한계들, 이게 같이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한국의 정치 과정이나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스러울 대단히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 한국이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상적인 그 뭐랄까 목표라든지 또는 이상적인 그 상황을 설정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그야말로 고도의 현대 초근대적인 경제 구조와 어떻게 보면 좀 전근대적인 사회 구조가 병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게 한국 현실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개인주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개인주의한다는 것이 긍정적이든 뭐 부정적으로 쓰이든 간에 개인주의 컨셉트는 상당히 서구적인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서구에서는 종교개혁을 기초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수백 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게 개인주의 형태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신가족주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서구 개인주의와 신가족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구 개인주의는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 이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개인 A, 개인 B를 그 상대할 때 거의 비슷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의 특징이란다면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특수주의입니다. 아까 그 사역주의라고 할 때는 신가족주의로 기초한 그런 특수주의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배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자기 거를 챙긴다는 의미에서는 얼핏 보기에 개인주의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서구의 사회 개인주의와 달리 이거는 소위 사육주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갖는 그런 그 국제정치의 함의를 논하기는 얼핏 보기엔 논리적인 점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몇 단계 나눠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외교 전략의 바탕이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신가족주의의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의 국제정치적인 인식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걸 또 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됐고 우리는 어떤 사회가 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그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기초가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런 한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한국의 정체성을 기초한 외교 전략의 함의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함의들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성을 가지는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서 최초로 민주화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적정한 서구 사회의 이론적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그 독특한 경험이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조망하는 그런 이 사고를 만들었는지.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 교수 지금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 전 세계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지위를 갖다가 탈피하고 새로운 신생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제3세계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 같은 사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그 소위 민주화한 이런 유일한 나라와 또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떤 저는 문명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국내에서 보면 그렇게 깊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피상적으로 뭐 경제 개발에다가 민주화했다 이런 기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것이 과연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보게 되면 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하나는 일본 모델이 있고 하나는 소위 싱가포르 모델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모델이 있습니다. 일본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과정에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쟁까지 개입하게 됐었고, 그리고 소위 일본의 문명사가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타라입구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됐고, 그 케이스로서 일종의 보면은 어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이 정치 사회적으로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일본이다. 그럼 싱가포르 모델이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모델의 말로 이거 완전히 유교에 기초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그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일정한 사회 질서가 그렇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그건 뭐 싱가포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의 경우에 갖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국가 중심이 된 경제 발전,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 강제력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는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점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고 또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한 이유가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서구 제도와 관행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이후에 계속됐던 세계화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는 결국은 그런 갑작스럽게 오는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이 사회 전체 합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개별적으로 그룹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런 새로운 변화를 흡수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이 변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와 있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존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가족주의적인 전통 동원 양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치 제도는 굉장히 서구적인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양식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좀 꼭 모순이 나쁜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모순적인 그 결합이 있는 구조다. 이게 한국이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거나 뭐 뭔가 어디가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혀 상반되는 가정을 갖고 있는 두 제도와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보다 좀 더 우리 갈등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대화는 그러면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긴장스러운 출발을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그렇게 돼 왔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은 민주주의 제도를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발 산업화 아까 말씀드린 한국적인 니오페미니즘 특징이 지역주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주라는 거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정당 구조의 현대화에 엄청난 그런
소위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가까운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갈등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외부적인 영향을 꾸준히 그야말로 꾸준하다기보다 그냥 갑작스럽게 계속 충격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이게 없이 이렇게 들여오는 과정에서 지금 그 개인과 개인, 그룹과 그룹, 이것들이 서로 상호 간에 갖는 기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좀 한 가지 반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딜레마는 어디 있냐면은 서구적으로 완전히 서구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전통을 다시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한국적인 사회로 가는 것 자체, 이 두 가지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왜 이런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구적인 제도는 들여왔는데, 이제 실제 그것을 그 개인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전통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것들을 고양하는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가족주의라는 이름, 그리고 그 특징에는 이제 사육주의가 내재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권위를, 그러면 그 권위의 근거가 뭔가라는 얘기를 찾았을 때 사실은 민주적이라는 어떤 그 절차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사육주의와 신가족주의, 자기들에게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라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이제 그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정치 행태도 그렇고 이제 기업의 운영도 그렇고, 그렇게 됐을 때 점점 그 사육주의, 그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그 권위주의 혹은 뭐 이게 어떤 그 대단히 어사르테리언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큰. 초기에는 1990년대, 2000년대 서베이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냐면 70-80% 민주주의 좋다고 그러고,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가 필요하면 또 70-80% 동의합니다. 이 야누스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엄청난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는 이런 그 경험,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몸에 맞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맞는 자본주의, 우리 몸에 맞는 민주주의, 이걸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서구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이 또 꼭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란서 같은 경우도 소위 혁명 이후에 1860년대 말까지 오는 그 제3 공화국까지 오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후에 이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제 개발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정치 변화도 빨리 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이 기대치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희망적인 거는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자부심을 기초해서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다는 걸 갖다 알게 되면은,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불안과 갈등이 그나마 그런 대로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제도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 절차는 따르지만 사실 그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개인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사실은 우리 전통에서는 많이 약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도는 사실 파퓰리스트적인 그 모습, 그다음 어사르테리언의 모습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변형될 가능성도 대단히 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파퓰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도 파퓰러 할까요? 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역사 흐름 속에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한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좀 더 롱텀,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민주주의 관행,
이거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 신가족주의가 이렇게 그 아직 남아 있지만 제 눈에 비친 건 그래도 조금씩 약화되는 사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어딨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라는 과정에서 일본과 비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안 했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동체 개발, 그다음에 그 노사 관계, 갈등 문제, 사회 갈등 문제, 이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가 아주 잘 나갈 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전통을 갖다가 제도화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제도로 정립하고 해서 사회 전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같은 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거는 나라 전체적으로 국가 들어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라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이 불악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불악을 초월한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생각은 의외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나 모든 뭐 공장새마을 이런 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적인 것이 뭐냐라는 걸 찾기가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적 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 우리를 갖다 자학하고 뭔가 비관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그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나가거나 이런 양극단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이런 한국의 그 전모를 밝혀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구의 사회과학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잘 안 잡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 좌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자유와 민주 그 두 개념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체 개발, 그리고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가 사실 그 자유, 민주, 공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잘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는 게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그 지향점인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그 어떤 공동의 어떤 그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같이 그 나누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참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해법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정치 개혁부터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 구체적인 예를 우리 정치 상황 속에서 좀 설명. 정치 개혁이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정치 개혁과 동시에 지금 한국 사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치 개혁 이야기 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 지금 두 가지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위의 혁명입니다. 예컨대 그 젠더 문제 또는 갑질 문제 또는 주 52시간 제도의 채택, 이런 등등 일련의 그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이 상하 관계의 변화 또는 권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도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변화의 속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것도 사회 불안 요소도 되고 갈등 요소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주의라는 게 사육주의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있고 주로 그런 게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주의라든지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집단주의가 아직도 상당히 그 남아 있고, 또 젊은 세대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개인주의 식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심하고, 이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이런 큰 현상들, 여기에 관해서도 어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담론 같은 것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 불안하게 하고 또는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하는 인간관계를 가져오는 상황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이런 이 두 가지 문제 차원에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면은 결국은 한국의 시민사회라는 것이 발달하기가 어렵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신가족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라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가 있다라고 자꾸 가정해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시민사회가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의 신가족주의적인 단위 속에서 일상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한국의 시민사회를 어렵게 하고 그것이 다시 보면은 정치적인 민주화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정당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만약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뭐 촛불 수일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잡아놓는 사회고 이것이 왜 시민사회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론이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시민사회라는 건 그렇게 극단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 시민사회의 기본 개념은 반대와 그다음에 협조가 동시에 가는 게 시민사회의 그 의미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우리는 시민사회는 완전 반대하는 걸로만 지금 시민사회가 이해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촛불 시위 같은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일상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운동이라 설사 치더라도 이것이 반항과 저항과 어떤 어포지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지. 포지티브하게 어떤 긍정적으로 뭔가를 가치를 새로 제시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를 관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아주 공고한 시민사회 기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정당 구조가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거는 이건 아주 그냥 악명높게 지금 지역주의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금 잡혀 있고, 우리나라의 그 진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구의 이런 피상적인 서구의 계급 이론 같은 걸 들여다가 국내 사회의 저항의 소위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 단계가 벗어나고 나서 한국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진보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 정당이 지금 저는 상당히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정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자 보면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이제 상실되는, 그래서 그것이 부재한 한국의 현상, 그 다음에 그것이 가져온 어떤 현재의 극화된 양당 체제, 혹은 대단히 서로 간의 어떤 광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소위 말하는 그 정치가 계속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고 이렇게. 왜냐면 이게 예컨대 다른 나라도 독일도 바이마르 그런 아주 혼란한 길을 겪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전쟁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민주화한다 했다가 요새 거의 권위주의식으로 돌아오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당이 200개 이상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민주화라는 것이 그렇게 꼭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나라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기초하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빨리 됐기 때문에 정치도 빨리 되기를 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은 거, 이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좌절감이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시각을 좀 널리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이 가고 있는 민주화라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이 학계에서 지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너무 쉽게 좀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남미나 또는 서구에서 개발된 민주화 공고화 이론, 이런 걸 들여가지고 한국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론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다는 사회적인 분석이 없이
그 민주화 공과 이론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 그 사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한국 사회 문제가 어디 있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오히려 고치는데 좀 쉽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낙관적인 한다거나 또는 그 정반대로 완전히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 모든 자체가 그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낙관과 비관론은 근거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면은 게다가 또 그걸 비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려운 실험을 하는 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역사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아까 비유를 했습니다만 불란서가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불란서가 그 혁명을 통해서 그 불란서 스타일 불란서 스타일 민주주의 이거를 이룬 게 불란서입니다. 우리도 아마도 한국적인 한국 몸에 맞는 이런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내용이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아시아적인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그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결합되어진 형태로 한국의 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에 맞는 옷을 지어 입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단기간에 짧은 시간 산업화를 해오면서 그리고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가져오면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맞는 부분, 소매가 길든 몸통이 크든 뭔가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 고치는 작업들을 충분히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를 학계가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포인트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고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현 단계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3단계로 보게 되면은 첫 단계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권력 이양이죠. 권력 이양이 돼야 되는 건 어느 민주적 절차와 제도 도입하는 거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소위 제가 얘기하는 서브시스템 오토노미, 다시 말하면 그 한국의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검찰, 경찰, 이 언론, 교육, 그다음에 선거 관리 등등 해서 이 소위 허리 부분에 있는 기관들, 이 기관들의 지금 오토노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교육은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난 거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를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실적으로 이 일상적인 행위 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이런 모습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검찰 경찰 문제가 정치화된다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결국 어느 시점인가 이건 중립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지 한국만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싸우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허리를 이루고 한국 사회 시스템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 소위 오토노머스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권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크게 보면 제가 다른 책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관료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관료제도가 파괴됐다고 봅니다. 이게 산업화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면서 어떻게 변하냐는 건 사회 문제도 있지만 또 이 조직이나 제도를 볼 때는 상당히 독특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관료제도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독립적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법 집행이 되고 또 정권에 관계없이 언론이 중립을 지켜서 정말로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3단계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그거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 이게 아까 시민사회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언이분하다. 이게 불균등하게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상당한 그 수준의 소위 한국 사람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나 또는 뭐 추상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봐서는 저는 좋은 방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중간 단계 그 문제가 한국 사회에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중간 단계 막연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경찰 같은 거는 그야말로 상부 조직과 일상 시민들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제도적인 행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 할 경우에는 법 집행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소위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 단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든 일관성이 있든 간에 정권에 따라서 뭐 검찰이 어떻게든 뭐 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래도 이게 중립성 내지는 오토노미를 찾아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돌아가는 일상적인 것만 보게 되면 짜증이 나지만 그걸 롱텀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 두 사람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정당에서의 문제가 이제 한계점에 왔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게 꼭 해석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이라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갖다 수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당 대표라든지 대통령의 그야말로 마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당보다는 밑에부터 뿌리를 바꾸면은 위에서 뭐라든 밑에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정당이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현상을 갖다가 그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갈등을 빚어진다. 나는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차원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엄청난 문제의 하나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시정되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야당의 근본 문제는 한국에서 진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나는 거의 파산 상태라고 봅니다. 한국의 진보라는 게. 그래서 양 정당이 지금 이래저래 구조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그냥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한국 사회가 그걸 계속 요구할 거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빨리 변하면 좋겠죠. 빨리 변하면. 그러나 빨리 변한다면 혁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사회 변동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이 명예혁명 해가지고 1988년 해가지고 여성들이 투표하는데 거의 250년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여성 투표가 1920년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948년 헌법에 그냥 공짜로 다 이건 투쟁 없이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민주제도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는 갖춰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화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 소위 반독재 체제 투쟁 또는 뭐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권을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제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생 운동의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의외로 그 제한돼 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사실은 지금 당장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미래 세대를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그 암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당장 이거를 외교안보에 적용시켜 보면 소위 말해서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그러면서 그것이 머저리티에서 모든 권한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외교안보를 하루아침에 확 바꾸잖아요. 한국처럼 급격하게 외교안보가 변하는 나라도 몇몇 없을 정도로. 근데 그 폐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점점 더 제 20년 동안 저도 대통령실 곁에서 그 정책 자문을 해왔지만, 자문을 받는 집단 혹은 같이 상의하고 수기하는 집단들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소수의 몇이 이제 그 외교안보를 주도하고, 외부의 의견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노력은 거의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 거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절망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낙관하지만 절망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 정권을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랜 정권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만 놓고 보더라도 보면은 한쪽은 북한 중심으로 갔다 한쪽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정권별로 그야말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수렴을 한다 보는데, 다만 문제가 어디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역사는 뭐냐면, 한 정권이 많은 정책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뒤에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휘딱휘딱 바뀌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저는 그 정권 간의 그 급격한 변동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금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그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변한 건 북한의 핵무기는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한돼 있다, 이것이고, 그 제한된 것 뒤에는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한국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바깥에서 그것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여기 그 플라자 포럼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 시빌 소사이티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 초당적인 어떤 그런 합의라든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대내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그런 그 비중을 또 띠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또는 주변 강대 국가들이 과연 한국의 국내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거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당교를 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의미가 커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동안 왜 초당교가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미의 의존도가 높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당교를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당교를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당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얘기했던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초당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구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초당 외교가 안 되면서 오히려 외교를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외교를 함부로 얘기해도 우리한테 큰 손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안 오는 걸 가지고 마치도 뭐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이런 요소로 작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좀 우리 반성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도 지금 많은 혼란들이 또 도전적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지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있으시고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도리어 여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계속 있어주면 좋겠는데 미국이 변화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한국 외교 전반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한국 외교가 이제 당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도전거리들 또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금 극복해야 될 어떤 그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이 결국 그 아이덴티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서 보면은 그 수동적으로 우리 정체성이 쥐어졌다.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규정해 가는 아까 말씀대로 이 한국적인 그런 자본주의, 한국적인 그런 그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해가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성립해 가면서 오히려 나는 한국이 그 아이덴티티에 기초한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그것이 좀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은 아까 미국 관계 나왔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한국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인데 다만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그 소위 비서방 국가들한테 오히려 소위 그 함의가 더 심각하게 있다. 미국보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많은 제3세계 이전에 또는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또는 뭐 많은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수상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그 가치 차원이지 실제 프랙티스 민주주의의 그 집행이나 실천 면에서 볼 때는 한국 케이스가 훨씬 더 그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하는 걸 분명히 해주는 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그 외교 전략이나 그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지금 얘기할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거의 대등한 상태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슨 일본보다 낫던 것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 많은 다른 나라 국가들이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식민지를 한 나라가 저렇게 됐느냐 하는 걸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교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과연 국제정치 이론이나 국제정치 학계에서 과연 한국 식민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 정체성 문제라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경험을 어떻게 하심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외교 전략과 외교를 할 수 있는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제 사실은 그 대외 정책까지 이제 이어졌는데요. 그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그 공화의 개념을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다음에 그 보다 능동적인 이제 아이덴티티에 기초한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하고 또 맥락이 닿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하면서 주의 있게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하신 꼭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으면. 저는 질문이 아직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하십시다. 네. 한국 외교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 극복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는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굉장히 복수의 강대국들을 어떻게 동시에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게만 의존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던 시대가 서서히 변화해 가면서 다극화가 진행되어지고 그러면 한반도 주변의 힘의 역학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복수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율성도 증대시켜 나가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이렇게 대비하고 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나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 분석을 하고 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그 막연한 그 연속 속에서 그 미국을 보는 시각은 지금 신 교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그 냉전 기간 동안 슈퍼파워 역할을 하면서 국내적인 정비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함께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이 미국의 중산층 회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정도로 미국 자체도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전과 같은 미국을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사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역사 경험입니다. 중국부터 식민지부터 현재까지 결국 우리는 그야말로 단일 초강대 국가를만을 상대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애교 사조를 대단히 제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하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로서는 우방과 적개념의 구별이 상당히 원시적이다. 100% 적, 100% 우방 개념밖에 되어 있지 않았고 과거에는. 요새 뭐 약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이 융통성이 있고 그야말로 뭐랄까 좀 그 다양한 그런 애교적 사고, 전략적 사고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선 이런 우리 과거의 유산을 갖다 제대로 파악하고 그 과거의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과거를 극복한다는 게 막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얘기한 대로 한국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 근대화 경험을 갖다가 풍부하게 국제적인 그 시각으로 우리의 국내 경험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문적 차원에서 그렇고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같은 거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글로벌 사우스로 하여금 동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서포트와 우리가 연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결국 아시아에서는 결국 그 한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식민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홍콩 문제 같은 거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그 미국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 사태를 보는 시각이 오히려 중국같이 그 제국주의의 수모를 당한 중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홍콩에 대한 그런 그 무자비한 정책은 우리가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이해한다는 걸 동시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게 그 중국의 정책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 소위 애교 정책의 지금 그 애교적 사고로 정책으로 소위 트랜스레이트 전환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학문적 현실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국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구조론에 빠져가지고 미중 관계다고 딱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나는 미중 관계를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해변가 가게 되면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이게 쭉 이렇게 크레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을 쭉 세워놓고 그거 나면 그 주변에 그걸 통해서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딱 구조적으로 딱 우리가 그 얽매여 있는 그런 그 개념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느냐? 과연 중국이 우리한테 배울 게 없느냐? 많다고 봅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게 예교라는 건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설득시키고 중국이 우리하고 배울 수 있는 걸 좀 제시하고 미중 관계에서 이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구조적으로 한계 속에서 자꾸 머리를 잘라내니까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에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내와 연계되지 않는 마치도 고담 준론이 무슨 국제정치 전략 이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런 소위 학문적인 프리텐션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국내 정치의 현재 이러한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대외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선택을 넘어서 훨씬 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그다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현재로서는 현재 국제 정치를 지나치게 과거 의존적인 어떤 그런 경험으로만 해석할 때 대단히 그 시각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어떤 주어진 어떤 시각, 주어진 어떤 구조화에서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어떻게 국내적인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해를 전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태자면 지금 말한 거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런 역사적인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의 실험의 성공이라는 것이 갖는 아시아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프레임워크가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 하면은 상당히 지금 뭔가 미래가 안 보이고 암담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갈등이고 어려운 점이고 불확실하고 이런 걸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은 예컨대 우리가 그러면 우리 근대화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 한국의 몸에 맞는 걸 이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는 걸 어디서 찾느냐, 전통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문제는 학계에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를 던진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 과연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불비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하셨던 말씀 제가 반복하게 돼서 그냥 되게 그 울림이 있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고 민족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각, 프레임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이해에 기반해서 우리 몸에 맞는 제도를 잘 개발해 나가서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시청자들께 또 우리 학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숙제이면서 또 낙관주의에 기초한 위로,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그 근거 있는 낙관주의에 기초한 위로가 굉장히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우리 미국 워싱턴 대학의 잭슨 스쿨 한국학센터 소장님이신 하용출 교수님을 특별히 모시고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가 준비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